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4월 14일 금요일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인간 소화제 오늘 얼마나 속 시원하게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응원, 내지는 건전한 비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한동희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시간이죠. 어제는 우리 또 한동희 기자하고 안 했어요. 한동희 기자를 찾는 몇몇 분, 많지는 않습니다. 몇몇 분의 댓글이 눈에 띄었는데 오늘은 또 한번 실컷 즐기시기 바라고요. 대담한 대담 시간에는요. 안보 전문가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우리 정부의 총체적인 이 외교 대응 상황 이런 것들 한번 요즘 글로벌 호구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는데요. 이게 꼭 우리 대통령을 지칭하는 말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우리 정부에 대해서 하는 말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김태효, 태영호 이런 분들 요즘 계속 함화평이 오르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대처를 하는 게 좋은지 또 고견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고요. 마지막으로 쇼미더민심. 우리 쇼미더민심에서 오늘 할 얘기가 진짜 많습니다. 여론의 향방을 그냥 표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리는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분석을 해드립니다. 오늘부터. 그러니까 이 코너 특히 귀 쫑긋 기울여 주시고요. 마지막에는 여러분 또 좋아하는 금요일의 시간, 쇼미더 영심 시간 있죠. 네. 쇼미더 우리 영친이들의 민심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인데 많이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네. 자, 오늘 노영의 뉴스 사이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뉴스만 엄선해서 알려드립니다. 전적으로 한동희 기자 마음대로 한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동희 뉴스마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한동희 기자 안 나왔다고 우리 멋스러움이님께서 한동희 기자 구속된 거 아닙니까? 구속을 바라는 건지 걱정하는 건지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 아직 구속 단계는 아닙니다. 네, 아직 구속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안도의 한숨을 좀 쉬시도록 하고요. 어쨌든 어제 결과적으로는 이 양국관리법 개정안 재투표했지만 부결됐고 또 간호사법 제정에 실패를 했죠. 사실은 상정되는데 한번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국관리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붙여졌는데 결국에는 부결이 됐습니다. 네. 무기명 투표였는데 재석 의원 290명 그리고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는데 어제 192표 정도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77표만의 찬성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부결이 됐고 민주당에서는 관련해서 대체 입법을 준비하겠다 이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표결 들어가기 전부터 국민의힘당이 100석이 넘기 때문에 네, 115석. 네. 당연히라기보다는 어쨌든 이게 3분의 1을 넘는 재석 의원 2분의 1, 그러니까 재적 의원 2분의 1 그리고 재적 의원 중에서 3분의 2 찬성 이 요건 좀 맞추기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좀 아깝게 됐습니다.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네, 그렇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가결을 결의를 했었고 이제 국민의힘도 이제 총동원령을 내렸었는데 현직 장관인 이제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까지 표결에 참석하도록 시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국민의힘 의원이 115명인데 다 출석한 건 아니었나 보죠? 반대 112명. 일단 해외 출장 중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부재정부 장관도 이제 제외됐고 일부 한두 표, 두세 표 정도의 반발표는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일치 단결했군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은 다 찬성한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떤 정당이 힘을 발휘하려면 200석 이상을 받아야 된다. 네, 현재로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180석 이것저것 다 합쳐서 비례까지 합쳐서 원래 그랬었습니다만은 이래가지고 뭔가 좀 탄핵백은 다 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사실 있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180석 되고 나니까 몇 석씩 이렇게 빠져나가고 중간에 변심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일치 단결해서 뭔가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또 이런 그 일련의 투표 상황을 보게 되니까 결과론적으로 힘있게 뭔가를 하려면 200석 이상은 꼭 있어야 된다. 네. 만약에 한동희 기자가 어떤 정당의 당대표라면 200석을 만들 수 있을까요? 사실상 어려운 거 아닌가 싶은데 사실 민주당이 180석을 얻었던 것도 문재인 대통령의 힘이 있었고 그 당시 당대표가 이해찬 대표였습니다. 근데 이해찬 대표가 가장 힘 있는 당대표였다는 평가를 받는데 일치 단결돼서 좀 내부에서 다른 소리가 나오면 이제 이해찬 대표의 힘으로 이제 자제를 시키고 했었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을 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뭐 일단 180석 정도까지 뭐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여론이 여당에 대한 여론, 정부 여당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지고 있어서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따가 여론조사 시간에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은 당장 내일이 투표 날이라면 오늘 누구를 찍겠는가? 네, 그런 조사가 있었는데. 네, 그런 거 하게 되면 난 그래도 이쪽 그 야당을 찍어가지고 여당을 좀 견제하고 싶다 이런 의견들이 많잖아요. 네, 굉장히 많고 지금 뭐 이따 어쨌든 말씀드리겠지만 전국으로 지역적으로 봤을 때 모든 지역, 대구, 경북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앞서고 있고요. 모든 연령 그리고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민주당이 현재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앞서도 네. 200석이 안 되면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게 네. 현실적인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근데 물론 국민들이 지난번에 민주당을 너무 밀어줬는데 결과적으로 한 게 없는 거 아니냐, 힘이 너무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불만들이 많고 또 민주당 너무 실망이야 이런 말들도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약간 이 역치값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 역치값을 넘어서는 여기까지 오지 않으면 사실은 그 앞에서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내년에 각 당에서 총선에 임하는 자세들이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될지가 좀 윤곽이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중요한 건 이거죠.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민의힘에서는 결과론적으로는 뭐 박덕흠 의원 이런 분들이 네. 이거 사주면은 버릇된다. 네. 이게 요지예요, 솔직히 말하면. 네, 의무화가 이제 시행되면 쌀 매입 의무화가 시행되면은 이제 밭농사에 비해서 쌀 농사가 크게 늘어날 것이 불보듯 뻔하다.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이제 쌀 이외에 다른 작물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민생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부결까지 시킨 상황에서 뭐 대체 토론이라든지 뭐 대체 법안이라든지 뭐 정부 기관에서의 이런 발표가 전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피해는 농민들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방송 나오셨던 농민 대표분도 말씀하셨지만 그렇다면 수입 농산물이나 네. 쌀 수입하는 거는 왜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무슨 대응을 하고 있느냐. 그렇다고 쌀값이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고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고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고 이게 자기네들 마음대로 기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도로 하게 된다면 우리 농민들은 어떻게 살란 말이냐. 뭐 당신들이 말하는 것은 정말 쌀 좀 사준다고 해서 우리가 다 이렇게 바꾸겠느냐.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거는 저는 이런 걸 이데올로기적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게다가 국민의힘 지금 반대 투표 나온 걸 보게 되면 농촌 지역에 계시는 그 지역구를 가지신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사실은 반대표를 던진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동네에 계시는 유권자들에 대한 배신 아닙니까? 소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어떻게 농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처참하게 만들고 있는지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상식적으로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섭섭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 농촌 지역에 사는 그런 유권자라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은 여당이 없단 말인가 이런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어제 전광훈 목사를 둘러싼 당내 논란과 관련해서 전광훈 목사가 아니라 홍준표 대구시장을 당 상임 고문에서 해촉했습니다. 이게 원래 기존의 명예직인데 이제 이거 관련해서 홍준표 시장은 어이없는 당이 돼간다 이렇게 불쾌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 정말 황당하다고 그러더라고요. 30년 자기가 이 당에 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본인이 이렇게 축출하는 건 내 생전 처음이다. 우리 뭐 할 수 있는 말이 이겁니다. 전광훈 승, 홍준표 패 이건데요. 자, 이준석 대표도 여기 말을 덧붙이긴 했더라고요. 네, 이게 상임고문 면직이라는 거에서 처음 들어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당 내에서 구성원이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을 내면은 윤리위로 몽둥이 찜질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상임고문 면직이라는 것까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상임고문의 경우 현직 정치인으로 활동하거나 지자체장으로 활동하는 분 안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홍 시장이 이제 임명이 된 게 당시 현역 대구시장 신분일 때 지난해 10월에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서 임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게 그러니까 홍 시장이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 빨리 쫓아내든지 축출하든지 해야 되고 더 이상 이상한 소리 못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왜 그런 걸 안 하냐 지도부가 네. 어떤 이제 지도부에서 화를 내면서 홍 시장을 내쫓았다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홍 시장 입장에서는 더 가열차게 비판할 수 있을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상임고문이라는 자리가 홍준표 시장이 그럴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이게 상임고문은 당무에 관한 당대표에 대한 자문, 그리고 주요 현안에 관한 여론 전달 및 의견 개진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제 SNS를 통해서 계속 의견 전달했던 건 자기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은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홍 시장이 이렇게 그 뭐 페이스북이든 어디든 자신의 의견을 당에 대해 쓴소리를 하는 과정에서 표출하게 됐고 그것이 좀 의미가 있었던 것은 상임 고문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네, 근데 이 자리를 일부러 박탈시킴으로 인해서 명분 없이 그런 목소리를 내봤자 넌 개인의 목소리다. 네.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당의 고도의 전략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네. 자, 홍준표 시장 그래도 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홍준표 시장이 대선의 꿈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미리 싹을 자르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그것도 합리적이어 보이는데. 그래요? 합리적이에요? 일단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선의 꿈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 사실 이게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우선이 됐어야 되는데, 네. 지금 이런 부분을 지금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 큰 비판을 받는 것 같고, 어제 당 중앙윤리위원장도 임명이 됐는데 황정근 변호사가 임명이 됐습니다. 근데 황정근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준석 전 대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당시에 국민의힘 측의 이제 대변인을 맡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탄핵 때도 네. 황정근 변호사가 국회 측 변호사였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또 친분이 있죠, 사실은. 어쨌든 홍준표 시장 폭발했습니다. 나는 늘 앞통수를 치지만 그렇게 뒤통수 치는 건 비열한 거 아니겠느냐. 김기현 대표한테 되지도 않을 사람을 당대표를 만들어놨더니 이 모양 이꼴로 당을 만든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하지만 나는 그런 자잘구레한 거 안 따진다. 그거 안 해도 얼마든지 당무에 관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도 했고요. 자, 홍준표 시장 앞으로 점점 더 김기현 대표를 향해서 엄청나게 지적질을 하고 화를 많이 낼 것 같은데 김기현 대표가 주장하는 정강훈 씨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하는 이유는 하나죠. 그 사람은 우리 당 사람이 아니다. 자, 정강훈 씨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진짜 여러 번 감탄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네. 조심하시고 또 기다리는 몇몇이 있다는 네, 소수의 몇몇이 있다는 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김종대 의원과 함께 오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노영희의 뉴스인 사이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정보기관이 우리나라를 도청했다는 의혹이 불거져서 논란인데 조금 있으면 또 우리 대통령 미국도 방문하시고 여러 가지 첩첩산중으로 처리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외국을 향해서 대응하는 방식을 보게 되면 정말 우라통이 터진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여기 제일 지금 화를 많이 내고 계시는 내지는 답답해하고 계시는 속상해하고 계시는 전문가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인데요.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울하고 답답하고 화내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런 네. 과정에서도 또 우리가 의연하게 이런 문제를 또 담담하게 봐야지 맨날 성질나서 그거 어떻게 삽니까 그거. 이럴 때일수록 또 웃으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저하고는 이 그릇이 다르네요. 아, 예. 저는 화난다 이렇게 막 말을 하는데 우리 예. 또 김정대 의원님 점잖으셔가지고 예. 나는 또 우리나라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고언을 할 정도다 이런 네.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좀 전에 이슈 관련해서 댓글 몇 개만 읽어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DJ님. 농민들한테는 꿀물을 많이 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노인분들이 일벌로 보이냐? 그럼 너네는 뭐냐?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네, 멋스러운님 방자하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새희망님 전광훈이 상임 고문이다 이런 얘기 하셨고 구멍가게님 전광훈은 목사의 탈을 쓴 정치가인가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자,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답답합니다. 여기 한번 시원하게 해보고 21도 한라사님께서 이 정부에 내는 세금 모두 체납하고 베이비 박스 후원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도 마음만은 행복한 주말 되세요. 찍치님들, 노변님, 한동희 기자님 이러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이 정부에 내는 세금 모두 체납하고 여기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 같은데 네, 우리 또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 다음 이슈 이제 진행해 보겠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대통령실을 도청했다 의혹이 터진 이후에 네. 사실 저는 미국에서 그렇게 도청했다는 것도 화가 나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더 화가 많이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요하는 자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종대 의원이 엄청 바빠지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초기 단계부터 총력 대응을 해서 거의 모든 그래요? 방송에 나가서 오히려 저는 그 예전에 뭐 집무실 이전 때라든가 뉴욕 참사 때처럼 바쁘진 않았어요. 오랜만에 민주당이 좀 기민하게 대응을 했다. 예, 사실은 그동안에 제가 앞에 나가 싸우다 보면은 야당은 저 뒤에서 한참 뒤에 와가지고 네. 제가 마이크가 저한테 많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건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요? 예, 그리고 이번 사건의 경우에 오히려 정부보다 야당이 더 빠르고 정확합니다. 사실 지금도 김태효 차장은 미국이 악의적으로 도청한 정황은 없다. 이 문서는 위조된 거다. 이런 말들을 뱉어내면서 이제 덮어버리는 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근데 이게 너무 황당하고 엉뚱한 대응이 돼버린 거예요. 이 문서의 진보는 제가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리는데 네. 첫째, 도청된 1급 기밀입니다. 아하. 예, 두 번째, 고의적으로 위조해서 일부러 변조한 거죠? 예, 일부러 위조라기보다는? 변조해가지고 예. 했다는 게 아예 그 문서에 표기돼 있습니다. 문서에 그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표기가 돼 있어요. 예, 아니, 이게 뻔히 지금 표준 방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 위에 나와 있는 네. 부분이고 세 번째 동맹국에 절대 공유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어요. 왜 그런 지침이 있는 거예요? 요거는 5I라는 정보 동맹에도 주지 마라. 어. 예,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SIG라는 또 표기가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SI 특수정보인데, 시그널 인텔리전스인데, 다시 G. 이건 뭐냐 하면 상대국 정상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다. 이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미국 정부가 규정한 이 정보의 성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이걸 왜 위조 변조하겠습니까? 정보 출처를 보호하려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살짝 내용을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그 동맹국의 그 도청을 당한 나라가 우리 항의할 도청 때. 안 당했어 이렇게 주장할 여지를 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는 정보 출처를 보호할 수 있는 거죠. 이래서 이건 기술적으로 마사지된 그런 정보다. 그런데 이거 위조된 정보다 하나마나 한 얘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김태호 1차장이 상당수 위조됐다. 이거는 미국하고 우리가 다 같이 얘기하는 거다. 이 말들 했을 때 좀 황당했어요, 솔직히. 아니 이 문서가 그렇게 출처 보호하려고 위조됐다고 일부러, 예. 자기가 표시한 거예요, 미국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위조됐다는 말을 동어반박을 하는데 그 김태효 차장이 거기에다가 출국할 때는 한미가 정보동맹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무식한 소리입니다. 1급 기밀을 교류하는 정보동맹에 우리나라는 들어가 있질 않습니다. 그거는 세계 5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요? 파이브 아이즈라고 해서 자기네끼리 미국, 하는 영국, 프랑스 빼고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예, 이 독립권. 5개 나라는 미국의 에슐론 그 위성 감청 체계에 네. 수신 기지국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지국을 대규모로 다른 나라에 빌려놓고
정보를 안 줘버리면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이러니까 이 기지를 빌리기 위해서 정보 동맹을 맺은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 축에 못 들어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정보 동맹이다. 뭐 모든 정보 교류를 해왔다. 아니 정보 동맹이 아니고 1급 기밀을 못 받는 나라가 무슨 정보 동맹이고? 그렇죠. 하여간 무식이 고도로 발전한.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개념 없는 말에다가 네. 거기에다가 이게 위조됐다. 이건 당연히 위조된 거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악의적인 게 없다. 아, 그럼 선의의 도청도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게 앞뒤 분간을 못하고 막 뱉어내고 급기야는 대통령실에서 네. 그건 개인 생각 얘기한 거고 벌써부터 그 꼬리 선을 자르기가 긋군요. 들어갔어요. 아니 안보실의 최고 책임자가 어떻게 개인 생각을 얘기합니까?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저기 그 비행기 타고 미국 가기 전후에 한 말인데 이미 대통령실은 이거 사고 터졌다고 보는 거예요. 저 김태호 차장의 지 개인 생각 불쑥불쑥 낸 것 때문에. 아니 김태호 네. 씨는 솔직히 말해서 선고유예 상태에 있는 문서 유출 혐의가 원래 있는 그런 건 대법원 아니에요? 판결을 받았고 네. 판결 받자마자 석 달 만에 사면복권이 사면 됐어요. 받은. 예. 네. 아니 무슨 확정 판결 나고 석 달 만에 사면복권이 됩니까? 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분이 그 문서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사실은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됐었던 거 아니에요? 이분 기밀 누설로 네, 기밀 문서 기밀 유출자로. 대량 문서 뭐 수백 건의 대량 그 기밀 문서를 빼내온 그러니까 거예요. 본인이 개념이 좀 없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군대도 안 갔다 오셔 이런 얘기를 잘 몰라요. 군대도 안 갔다 왔어요? 근시로. 아.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보면은 제가 저 사람이 안보실에 있는 한 이 정부 큰일 날 일 많이 생각일 거라고 제가 하도 작년에 그걸 경고를 많이 맞습니다. 해가지고. 맞습니다. 근데 이 한마디 한마디 보면 그러면 이런 자세로 지금 미국하고 협상을 하러 간 건데 저기 이 도청권에 대해서도 이 정도 자세라면 다른 거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불안한 거예요. 아니 명백히 우리나라의 주권을 사실은 침탈하고 눈앞에서 정말 이런 말 죄송합니다. 뻘짓을 한 아주 나쁜 행동을 한 정부의 상대방국에 대해서도 말 한마디를 못하고 야, 난 니네가 한 거는 선이라고 생각해.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다 미리 말해놓고 왔어. 예. 이런 태도를 취하는데 아니 뭐가 되겠어요? 지금쯤 미국 사람들 만나서 틀림없이 도청 안 했다고 해라 이렇게 아마 부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지금 그러고 있을 거예요. 나무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밀문서 유출자, 범죄 확정자를 안보실장 자리에 앉힌 그 정부에 뭘 기대합니까? 라는 안보실 얘기가. 차장입니다. 네, 안보실 차장, 1차장이죠. 네, 어쨌든 안보실의 중요한 자리에 앉힌 이 정부를 뭘 어떻게 믿겠습니까? 김영희님, 요즘 아주 병이 올 것 같습니다. 체하는데 아주 그냥 모질이들의 천국 놀이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사실 우리 국민들 전부 다 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건 이제 어쨌든 그 인터뷰도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김태호 차장의 이 기본적인 마인드? 이런 게 정말 아니, 문제다. 우선은 자질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래서 사실. 이게 아무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근데 이명박 정부 때도 사실 이분이. 대외 전략 비서관 하다 사고 쳤잖아요. 그러면서 또 자기는 한미 관련된 것에는 1인자다 이렇게 주장하고 다니잖아요. 아니, 이것도 제가 미국 사람들한테 듣는 얘기인데. 그래요? 예. 네. 저기 대통령실에 저번에 김성한 안보실장이나 지금 김태호 차장이 미국 통이라 그러는데. 네. 물론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미국 통입니까? 나 제일 황당한 게. 네. 우선 그런 게 미국이 당혹스럽더라는 거예요. 미국 통이라고 할 때는 미국의 정책 네트워크가 있고 그 정책의 감수성이 있고 해서 어떤 대화가 잘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미국 통이라고 그러는데 김태호 차장 아니거든. 우리 흔히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오신 분들 그분들 영어 잘합니까? 도서관에만 처박혀 있어가지고 오히려 영어가 독해 영어지. 네네. 예, 이렇게 어떤 비즈니스라 할거나 이렇게 어떤 활동을 하시는 분들 수준에 못 들어가요. 그랬군요. 예. 아니 거기서 공부하고 박사 받은 게 어떻게 미국 통입니까? 그 실무를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이런 게 미국 통이지.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나라에서 대학 때 나오잖아요. 네. 물론 안 나올 수 있지만 그러면 우리도 우리나라 통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 위에 정보 고위 관계자들하고 잘 연결도 안 되고 잘 모르잖아요. 비슷한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자, 중요한 건 저는 정말 제일 중요한 건 태도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도대체 우리나라 안보실에 있는 이 고위 관리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왜 할 말도 못하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요 이번에 민주당이 이번 국면을 매우 잘 이끌고 있다. 그러니까 이 도청권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 정부가 외통수에 지금 딱 몰렸고 제일 치명적인 게 오늘 뉴욕타임즈 기사예요. 네. 그 폴란드 대통령의 인터뷰가 아, 실렸는데 폴란드에서도 우리한테 막 흥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제 더 기가 막힌 거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뭐 있었습니까? 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 그 큼지막한 기사가 실렸어요. 네. 제가 이 기사 보고 아이고 이제 윤석열 정부 외통수구나 하는 게 뭐요? 저기 한국이 올해 초에 나토 사무총장이 와서 그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해달라고 네네. 부탁했는데 답변 안 했다. 작년에 미국이 얘기했는데도 답변 안 했다. 네, 계속 근데 해야죠. 대한민국은 가는 데마다 자기가 글로벌 중추국가고 세계 시민과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자유와 자유. 연대 네. 이거를 엄청나게 얘기하는데 그럼 그 얘기하면 당연히 그 뒤에 우크라이나 지원이 따라 나오는데 그렇죠. 우크라이나 지원해줘야죠. 그 네. 말이 맞으니까. 그리고 네. 작년에 그 외교부 업무 보고 거기에 저 1번 타이틀이 뭐냐면은 행동하는 동맹이에요. 말만 하지 말아라. 아니 우리가 한 그 네. 외교 정책이 네. 우리 정책이. 우리 그 대통령한테 업무 보고한 외교부 업무 보고에 행동하는 동맹이에요. 아니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뭐라고 어제 파이낸셜 타임즈가 얘기하느냐? 네. 저런 소심한 나라가 자꾸 글로벌 얘기한다는 거야. 저런 소심한 나라 아주 욕을 써놨더라고. 그러니까 니네는 욕을. 말만 시끄럽게 떠들고 실제 행동도 안 하면서 뭘 이렇게 마치 뭐 하는 것처럼 하느냐 소심하게 그렇죠. 이러면서 이런 아니 얘기를. 주면 준다, 안 주면 안 준다. 이게 6개월간 골탕을 먹였다는 거예요. 유럽과 나토, 우크라이나를.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마지막에 급해서 직접 전화를 했잖아요. 한국에. 네, 그때도 또 부탁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면 준다, 안 주면 안 준다는데 대답 없음. 이걸로 6개월이 지났거든요. 이거 우리 보통 이거는 제가 대통령한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보통 그런 말 할 때 구라쟁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그러는데 이렇게 6개월 동안 저기 안 하다가 이게 방학 때 방학 숙제 안 했다가 네. 내일 모레 개학이 닥친 거예요. 그럼 옛날에 우리 어떻게 한 달치 일기를 하루에다 써요. 그렇죠. 숙제 검사 받아야 되니까. 네. 근데 한 달 전에 날씨를 몰라 애를 먹죠. 그렇죠. 그때 야, 날씨가 옛날에는 진짜 모르니까. 힘들었어요. 요즘은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 우리 옛날에는 기상청에 전화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 네, 그래서 너무 어려웠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애를 먹었다고. 그런데 그 개학 날짜가 다가온 거야 이번에. 그러면은 저기 그 이번에 노출된 문건도 있고 내일 모레 이제 다음 주면 26일부터 한미 정상회담인데 네. 도저히 이제 이 밀린 숙제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가가지고 숙제하고 올까요? 벌써 했어요. 했어요 벌써? 저기 50만 발을 미국에 대여하기로 포탄을. 그래요? 그게 이제 저기 요번 주부터 터진 뉴스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3월에 저 대책회의를 하고 그 뒤에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포탄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살상무기 같은 거 원래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꼼수를 그럼 써가지고 맨날 말이 바뀌고 맨날 무기 믿을 수가 판매를 없네. 안 하고 무기 대여를 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미국에 해주면 미국에 있는 포탄을 우크라이나로 보내고 우리가 그 빈 공간 비축탄을 채워주고 아니, 이렇게 해서 밀어내기 방식으로. 그러네. 그러니까 이거는 전 이거 꼼수라고 보는 게 그러자마자 이게 이제 언론에 나가고 하니까 어제 그저께 푸틴 반응이 나왔어요. 뭐라 그래요? 이렇게 간접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대책 세우기 위한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제 한국 조직에 한국은 이제 따르면, 끝난 거네. 지금 중국 한국 때문에 만든 위원회야. 그게. 그러니까 한국 때문에. 중국도 우리를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무역수지 적자되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소련은 노골적으로 여기 딱 끼어들어서 지금 우리를 공격하겠다는 거잖아요. 간단한 방법이 이건 푸틴이 작년에 예고한 건데 북한을 군사적으로 돕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자, 보라고. 지금 우리 지금 북한 위협 감당이 어려워서 이 난리인데. 네. 지금 이제 북한의 미사일 새로운 게 매일 쏟아지고 뭐 무기가 뭐 한국보다도 몇 배 빠르거든요. 이 개발 속도가. 그래요. 우리가 오히려 보고 배워야 돼. 한국이 10년 걸리는 무기 체계 개발 저기는 1, 2년 만에 해내요. 왜 그래요? 우리는 첨단 기술의 자본 다 갖고도 못하는 네, 거예요. 우리 돈도 엄청 쏟아붓는다고 굉장히 혁신적 방식이고 뒤에 러시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무기인데 그리고 너무 독창적이고 창의적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무기 체계 개발에 있어가지고 러시아 엔지니어 5명만 들어와도 뭐가 달라지느냐? 미사일이 금방 완성돼 버려요. 북한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아이고, 우리 이런 거 너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위험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이 무기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로 이제 세계적 웃음거리 되고 북한의 안보 위협이 증가되고 네. 아니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요. 이제 이거를 전부 다 상하 양원 영어 연설하고 뭐 이런 합동 공연으로 이제 사진 찍기로 알겠습니다. 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이거. 어쨌든 김태호 차장 유출된 문건 중 상당수가 유저됐다. 미국이 악의를 가지고 도청했다는 정황이 없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문건이 작성된 날짜까지 특정하면서 민감한 기밀 문서가 무단 공개된 거다. 게다가 문건을 유출한 당사자는 군 기지 근무자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체포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네. 저기 최초의 기밀을 올린 아이디의 당사자를 찾아낸 거예요. FBI가. 그래요. 예, 그런데 저기 공군기지에 근무하는 일병이더라고. 루카라는 닉네임을 쓴 그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이제 그 아이디의 실제 인물을 찾아낸 것이죠. 그렇죠. 닉네임의 예. 10대 이용자. 그런데 20대 군의 정보부서에 근무했던 병사 일병입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점점 좁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뭐 위조고 뭐고 간에 이제 점점 사실로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확실한 건 도청입니다. 국민의힘이 또 뻘짓을 했어요. 뭘요? 용산이 도청에 안전하다고. 그러니까요. 그 얘기도 좀 황당무계했는데 네.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한 건지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몰라서 그래요. 정말로 안전한 건 맞습니까? 청와대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아니, 내가 외국의 정보기관이라면 대한민국의 대통령 집무실과 국방부 합참이 200m 반경 안에 다 밀집돼 모여 있다 그러면 네. 이건 세계 최고의 타겟입니다. 정보 활동하기에. 아무리 안에서 보안 도청 방지를 했다 한들 네. 요즘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데 네. 어디다 테스트 해보고 싶겠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방이 다 트여 있어요. 과거에 우리 청와대 도청 사건이 터질 때 그게 뭐냐면은 종로구에 내자동의 내자 빌딩이라고 있어요. 네, 내자동 있죠. 예, 그때 네. 그 내자 빌딩이 제일 고층 건물이었어요. 옛날에. 그러면 거기서 빌딩에 들어가서 어떤 곳 빌딩 내에서 청와대를 향해 가지고 전파를 발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사되는 전파의 음파로 인해 가지고 분석해서 차이가 요걸 분석해 가지고 음성을 도청하는 건데 네. 이게 1970년대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50년이 더 흘른 지금에 와가지고 네. 이런 원시적인 것도 여전히 쓰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용산 사방이 다 트였습니다. 네, 그 네, 고층 그렇죠. 빌딩이 몇 개입니까? 아니 게다가 옆에가 미군 기지 아니에요? 미군 기지에 정보 분석 센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엄청나게 거기가 도청 전문 부대예요. 또. 그러니까 아니 호랑이 아가리로 들어가 놓고 여기가 안전하대. 여기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그 용의자, 이 문건을 유출한 용의자가 21살짜리 그 공군이라는 거잖아요. 네.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뭐 공군.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그냥 일개 군인이 이런 문건을 이렇게 그냥 금방 입수해가지고 금방 퍼뜨릴 수 있을 정도면 솔직히 전 미국도 좀 이상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사실 훨씬 이거보다 더 안보에 취약하고 저는 휴미트 얘기 계속 하는데 네. 우리나라에 있는 누군가가 사실 내용을 흘렸을 가능성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스파이 개념이겠죠. 네. 이 가능성도 솔직히 저는 좀 더 이렇게 있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한두 마디 지금 언론에 나온 것이지 사실은 회의록이 통째로 유출된 거고. 그러니까 제가 들었단 말이죠. 그 얘기가 이게 뭐냐 전화를 통해 갖고 내린 도청에서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나가 있는 내용이 우리나라에 있는 걸 누가 통째로 갖다 주지 않으면은 확인되지 않을 만한 그런 얘기라는 아니, 거예요. 그리고 도청이라 하더라도요. 네.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은 제가 선거 출마할 때 괜찮은 사진 하나 건지려면 수백 장 찍어야 됩니다. 그렇죠. 얼굴이 또 제가 좀 안 좋잖아요, 상태가. 네. 얼굴이 안 좋아요? 그래서 사진 많이 찍어야 돼요. 네네. 그래야 쓸만한 거 한 장 건지는데 도청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말 한마디 정보를 얻으려면 그 앞뒤로 어마어마한 그 도청 활동이 있어야 거기서 한두 개 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화처럼 쑥쑥 되는 게 아니군요. 어떻게 그거 쓸데없는 말도 많고. 그렇죠. 이런 게 많은데 우리가 북한에 하루에 감청하는 양이 어제 군의 그 개통에 계신 분한테 물어보니까 하루 평균 10만 분이래요. 우리가 북한에 관련해서 하는 게 예.
어허. 지금 우리 정찰기 띄워 하거든요. 예, 예. 그게 하루에 10만 분의 분량의 데이터를 감청한대요. 그러면 그 10만 분 중에 쓸만한 건 1, 2분이에요. 그렇죠. 예. 10만 번을 다 분석해봐야지 1, 2분이 나오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 도청이 되려면은 어마어마한 센서를 투입해가지고 그다음에 안보실장 외교비서관뿐만이 아니라 타겟은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은 지하 방카 안 내려가고 그 3층인가 5층인가에 집무실이 있어요. 네, 3층에. 그쪽에다가 센서를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면 나는 지금 천공 의혹이나 김건희 그 국정 개입은 미국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봐요. 우리는 몰라도. 그러니까 잠깐만 정리를 해보면 네. 예? 일단 그렇게 도청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얻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매우 엄청난 노력과 시간과 이런 걸 필요로 하는 그런 작업인데 이번에 이렇게 기밀문서에 나온 내용을 확인해 보니 그 양도 엄청나고 내용도 많이 정확하다. 그런 양과 그런 내용의 문건이 나오려면 혹은 보고서가 작성이 되려면 사실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어마어마한 정보가 네. 통째로 전달되었을 통째로 가능성이 나가야 있다. 돼요. 이 얘기인 거예요. 예. 그래야 원하는 걸 의미 있는 걸 찝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도청됐다고는 할 수 없으나 네. 상당한 규모의 어떤 도청이 이루어져야 그 실효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이런 거를 저 쪽집게처럼 찝어내서 도청을 그러니까요. 합니까? 저는 그래서 그건 불가능한 거기도 얘기예요. 무릎팍도사가 있나? 천공도사가 있나? 솔직히 그랬어요. 아니 우리 천공이 다 뭐 계시니까. 아, 그랬을까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권 여사님, 예, 힘냅시다 하면서 후원해 주셨고요. 아이고. 새희망님께서 김종대 의원님 얼굴 정의롭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대통령실의 반응,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당도 사실은 무슨 도청의 선이냐 하면서 이거 지금 정부가 대책을 헛다리 짚고 있는 거다 이런 취지를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또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봤더니 이제 좀 있으면 방미하는데 가서 얼굴 붉히고 가서 싸우겠다는 거겠냐 뭐 이런 게 또 선의로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때 도청 때도 그랬는데 네. 일단은 화를 내는 척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화를 우리 내는 척? 지렛대로 삼겠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된다? 실제 항의를 하고요. 네네. 그리고 막상 만났을 때는 우리가 국민들 자존심이 있어서 이거는 주권을 침해당한 거기 때문에 이거 화를 안 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미국이 믿을 만하게 우리한테 해명하면 빨리 털고 가자. 이런 얘기는 비공식적으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비밀리에는. 네네. 과거에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공개적으로 미국을 처음부터 옹호해 주는 건 우리 주권 포기란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외교적으로 일단 질러 놓고 그 다음에 뒤로 푸는 거지. 처음부터 악의가 없다고 해놓고 이제 도청도 없다고 해놓고 이렇게 기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이제 양국 관계가 돈독해지는 게 아니라 글로벌 호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완전히 난 네 밑으로 기어 들어가겠어라고 네. 공언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과거의 거죠. 친미 정권들도 이럴 때는 일단 화를 내고 뒤로 풀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대부분 그랬어요. 아니 근데 왜 대통령실에서는 의혹을 제기하는 민주당한테 지금 뭐라고 합니까? 한미 동맹을 흔드는 자해 행위다 이러면서 아니 이게 도청이라는 거는 지금 미국 언론에서 나온 거고 자기네들이 시인했는데 뉴욕 타임즈에서 최초 보도가 있는 거고 제가 어제 그 미국 언론들 그 기사 제목들 보니까 아예 제목으로 뽑았어요. 미 정보기관 한국 도청. 그러니까요. 아니 다 그렇게 보도해요. 아니 그리고 미국 언론이. 당사자들이 인정하는데 왜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까? 나 정말 황당무계해. 그래서 미국 가서 언론사 압수수색 하시든가 이러려면. 미국 언론사를 압수수색하라고요? 그러든가, 우리나라 검찰이 고발을 잘하니까. 하든가. 아, 그거 괜찮은데요? 바이든한테 저 언론사 좀 때려잡아 달라 그러든가. 근데 바이든한테는 제가 봤을 때 우리 정부가 강하게 못 나갈 것 같아요. 옛날에 바이든 날리면도 있고 의회에서 미국 의회도 야 니네가 우리 의회 보고 욕하지 않았냐. 네. 솔직히 그때 그 당시에 조금 뭐 의회 욕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좀 명구스러워서 좀 강하게 못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신성 가족으로 지금까지 숭배해 왔습니다. 네. 바이든 날리면도 그 맥락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아니 이렇게까지 굴욕적이고 저자세로 했는데 거기 가서 입이나 뻥긋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예 없던 일이에요. 이 양반들은 아예 자존심이고 이거 말입니다. 도청은 불법입니다. 그 다음에 범죄입니다. 이거.
네. 그다음에 우리가 피해를 입은 거는 주권이 피해를 입은 그렇죠. 거예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그 안보 정책 몇 개 알려졌다고 해서 국가 안 망해요. 근데 뭐냐면 국민들이 보는 건 그 나라의 위신과 품격입니다.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 더 나가서는 우리 정책의 주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화를 내야 할 때 화를 낼지 모르는 국가는 그거는 이제 어떤 하나의 어떤 기형 내지는 어떤 그 굴욕을 감수하는 이제 추락한 나라. 그리고 비굴한 나라가 되고 눈치 보는 나라가 된다는 얘기인데 네. 이건 회복이 불가능한 상처입니다. 오래 갈 거예요. 이런 상처가. 왜냐? 한국은 저런 나라구나 하면 다른 나라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네. 야, 우리도 한번 건드려봐. 쟤들은 세게 나가면 약해져. 나는 그 교훈을 중국, 러시아가 얻었다고 봐요. 저번 한일 정상 때 뭐 바이든 날리면 때 이런 걸 보면서 저 나라는 강자한테 약하고 약한 자한테 강하다. 이런 사인을 전 세계에 줬잖아요. 그랬죠. 그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높은 도덕적인 기준에 의한 품격 있는 나라, 존중받는 나라, 설득할 줄 아는 나라.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나라는 비록 작아도 커 보이는 그렇죠. 품격 높은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네네. 이렇게 글로벌 호구가 돼가지고 전 세계 가가지고 이게 장차 국익의 손실로 이어집니다, 이제. 자, 마지막에. 뭐 김태호 차장에 대해서는 정말 뭐 경질을 하든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고 정부도 이런 식으로 태도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요거 하나 조금 또 다른 맥락에서 하나 또 터진 이 외교 참사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태용호 네. 의원이 솔직히 전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번에 일본 정부가 독도가 일본 고의 영토라고 명시되어 있는 외교 청서라고 하는 네. 거를 발표를 했대요. 근데 그 외교 청서에 대해서 태용호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최고위원 현재 국회의원 이분이 개인 논평이라고 물론 말했습니다만은 네. 이번에 공개된 일본의 외교 청서에는 기시다 내각의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의지가 반영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한 한일 관계 개선의 흐름을 일본이 적극적으로 이어나가겠다는 징표를 일으킨다 이렇게 말했어요. 맞아요. 그렇게 아니, 호응이 있다고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고 일본 청서에 나와 있는데 네, 우리나라 세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이 또 현재 지금 여당의 최고 의원이 이거 되게 괜찮은 거다. 이거 발표한 이 기시다 훌륭한 사람이다. 여기에 우리 대통령이 일조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지금 맞는 말입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뭐 논평할 가치가 없지만 네, 가치가 저번에 없지만, 그 예. 4.3에 대한 왜곡 발언까지 예. 쭉 이어서 보면은 네네. 이분이 대한민국에 와서 역사를 모독하시는구나. 아니 이 사람은 솔직히 아니, 이해가 안 가. 예. 이분이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 아닙니까? 아니 근데 외교관이었다면서 이 사람은 그렇죠. 그 나라에 최고 엘리트 외교관이죠. 근데 무슨 외교관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감이 없고 이렇게 아니, 이상한 그러니까 그 북한의 잘못된 체제와 잘못된 교육의 폐해라고 봐요, 저는. 진짜 스파이 아니에요? 아니 그 폐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사회의 복잡성과 국민들의 정서를 이해를 못하고 네. 그런데 집권당 최고위원이에요. 거기에다가 북한에서 얻은 왜곡된 지식들. 이런 걸 갖고 하니까 난 저 사람이 실제 제대로 전향한 사람인지도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요. 솔직히 한두 번은 처음에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그리고 그분이 너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응원할 마음도 솔직히 처음에 있었었는데 요즘 하는 거 보면 너무 이해가 안 가고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탈북자가 재산이 40억이 넘어.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노 변호사 그만치면 됩니까? 왜 그러세요? 진짜 슬프게. 자, 보세요. 이 태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의 긍정적인 평가와 위안부 문제 서술에 대한 부분적 삭제가 눈여겨볼 만하다. 현 상황에서 섣불리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 계승 내용이 기술되지 않은 점, 이런 것을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하지 않겠다는 과잉 해석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일본이 고의적으로 우리를 이런 식으로 한다고 보면 안 된다. 뭐 이런 취지를 지금 계속해서 쓰면서 일본 아하. 찬양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도대체 우리나라 국회의원인지 일본 의원인지 아니 일본 의원들도 그렇게 그렇게 안 얘기한 사람 할 텐데. 많지 않아요. 네. 일본에 이제 그 역사에 대한 거짓말하는 그 우익 의원들이 설치고 있는 거지만은 이렇게 한국을 갖다가 노골적으로 겸해하는 의원 그래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이런 사람이 이제 지금 보수 정권의 국회의원이자 위원이라는 게 저는 솔직히 너무 납득이 안 가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의 지금 행동이나 이게 본인들의 정당 가치관하고 맞습니까? 제 생각에는 저렇게 일본의 주장에 동조하다 못해 맹종하는 이런 어떤 그 수준이라면 이거는 사실은 국가의 지금 중대한 지금 우리
위기가 발생한 거예요. 아니 게다가 이게 용인되고 있잖아요. 북한 집권당 사람들은 내에서. 원래 일본하고 또 그렇게 사이도 좋지도 않았잖아요. 뭐 좋을 일이 뭐 있어요. 가끔 그런데 뭐, 이 사람은 뭐. 외교관이라는 사람이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아니 그건 이제 윤핵관 호소인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대통령을 지금 아 그것 때문이지 무슨 북한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다? 이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저기 윤핵관 돌격대를 하고 싶은 거고 그걸로 지역구에서 재선되려는 건데. MC 채님, 태영호 의원 탈북 6년 만에 재산이 40억입니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죠? 이것도 국정원에서 만들어준 거예요. 아, 그 35호실 그 책으로 일단 매덕 만들고, 뭘로 만들고, 또 실제로 저기 영국에서 망명할 때 돈 가져왔잖아요. 저기 그렇죠. 북한의 비자금. 그러니까요. 네. 거의 횡령 도둑 이런 거겠네요. 그러니까, 아니, 저기, 여기서 자산가로 출발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이탈 주민들 진짜 어렵게 사는 분들 되게 많은데. 아니, 그래서 국회 외통위에 가면,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이, 탈북자 의원이 둘이 있어요. 태영호 의원하고, 근데 또 한 번 내가 별로 안 좋은 얘기라 내 이름은 얘기 안 할게. 다 아실 거예요. 다 알죠, 뭐 우리도. 그분은 노동자 출신이거든요. 태영호 의원이 그건 눈길 한 번 안 줘요. 자기 나하고 같은 급이 계급이 아니에요. 다르다 이거군요. 예. 인사 한 번 안 해요. 동병상련 이런 거 없나요? 없어요. 네가 어떻게 나하고 같은 국회의원이냐. 네네네. 눈길 한 번 안 줍니다. 그 둘 사이에도. 그게 민주당 의원들이 매일 그걸 지켜보잖아. 국회 열릴 때. 그렇죠. 이게 제일 불편한 거야. 저 의원 둘이 저 상대방에 같이 사선을 넘어왔다 그러는 의원 둘이. 참, 우리나라 보면 정말 대단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저기, 분들을 2명이나 국회의원을 공산주의 시켜주기도 사회에서 하고. 넘어왔다 그러면서 더 계급적이고 그러니까. 더 밝히고 그다음에 거짓말 더 많이 하고 더 자본을 좋아하는 것 같고. 오히려 우리 사회에 나쁜 거를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국민의 대표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국회가 네. 아주 좀 희화화된다고나 할까?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 한번 여쭤보고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김종대 의원님, 천공 결과적으로는 CCTV 분석해 보니까 출입 확인할 수 없었다. 또 천공도 나 간 적 없다 진술서 내고 끝내고 그러면서 또 서울 사무소에 있는 그 CCTV는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이제 근데 끝난 거네요. 그러면 아니죠. 김종대 의원 말이 거짓말로 확인된 거 아니에요? 자,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그 천공이 갔다는 증거로 다 구성됩니다. 아 그래요? 예. 자, 보십시오. 네. 몇 테라바이트 분량 영화 4테라바이트. 2,000개 영화 분량을 30명의 경찰관이 봤다는 거 아니에요? 네. 뭐 하는 얘기죠? 아니 이거는 김용현이나 왜 국민의힘 윤핵관 의원 그날 관저에 가신 분 네. 그분한테 몇 월 며칠 날 관저 가셨어요? 몇 시에? 우리는 뭐 인수위에서 그때 이렇게 방문했다 그러면 그 시간에 갔구나. 그러면 그 시간을 딱 집어서 그 시간 영상이 확인하면 있는 것만 되는데. 꺼내서 네. 거기에 같이 온 차량이 2대라 그랬거든 말이야. 그러면은 그 차량 남바만 확인해서 거기 누가 탔냐. 하루면은 끝나는 얘기예요. 근데 김용현 경호처장하고 국민의힘 의원을 조사를 안 하니까 어떻게 돼야 돼? 조사 진짜 안 한 거 맞아요? 안 했죠? 왜 안 해요? 아니 질의서라도 보내서 아니 김영현 의원은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사실은 그러니까 한 보세요. 거 아니었어요? 자, 김용현은 본인이 자기가 관저에 간 걸 스스로 알아요. 그러면 내가 천공하고 안 갔으니까 내가 간 때 몇 월 며칠 몇 시다. 이때 영상 봐라. 이렇게 하면 하루면 다 끝날 일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우선 관저 갔다 안 갔다부터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윤핵관 의원하고 같이 갔거든요. 그날. 그 의원님 우리가 누군지 알잖아요. 알아요. 예. 그런데 그러면은 경찰이 그냥 전화만 한 통 해도 돼요. 그때 참고인으로. 가신 적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봐. 우리 그때 이거 점검하기 위해서 갔다. 그러면은 그 날짜가 있으면 그 시간대 CCTV 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경 보름이 넘는 기간을 다 펼쳐놓고 사막에서 바늘차기를 했는데 그나마도 영상이 안 좋아서 빠진 영상이 또 많아서 아니 그러니까요. 무슨 특정 일자, 특정 날짜에 특정 시간에 영상이 빠져 있고 또 뭐 어떤 영상은 얼굴 알아보기도 어렵고. 아니 이 짓을 왜 합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네. 실제 간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피하려고 하다 벌어지는 해프닝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천공이 간 적 없다고 냈다 그랬는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아. 나는 집무실 이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경찰에 제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 안 갔다 안 말하고 그 얘기는 빼고. 그냥 관여한 바가 없다만. 그렇죠. 그다음에 집무실 CCTV는 아예 찾아보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보세요. 이게 이 내용 자체가 어느 한쪽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미련 곰탱이 같이 경찰이 개고생한 거예요. 너무 노골적이다. 우리를 좀 바보로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재판으로 가면 저기 그 김용현 또 그 윤핵관 의원 증인 신청해서 그때 관저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그러면 재판 하길 원하시는군요. 기소되기를 아예. 아니, 다음부터 내 티셔츠를 하나 맞추려고 나를 기소하라. 모든 방송에 이 티셔츠를 입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와, 제가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게 재판에서 뭐 간단하게 규명이 될 일이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그때 조사받고 와가지고 지금 뭐 의견서나 특별하게 지금 뭐 후속 조치를 안 하고 있어요. 우리 변호인이 우리 쪽에서 네. 그 이유는 해봤자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내는 것도 있는데 재판에만 들어가면 우리 세상이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이런 이 코미디가 그리고 이렇게 부인을 또 못하는 양상을 보면은 그렇죠. 저는 드디어 진실이 완성됐다. 아, 드디어 이게 보니까 어떻게 요거를 수사를 하는 척하면서 진실을 은폐하는데 아주 저기 기가 막히게 딱딱 행동이 나왔다.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재밌어요. 그러네. 시간 너무 없어가지고 진짜 여쭤볼 시간이 없는데 하나만 짧게 대답해 주세요. 이번에 뉴스토마토에서 천공 관련 단독 보도를 했는데 김영현 경호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실에 천공의 실체를 알리는 탄원서 30장을 보냈다.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알려줬다. 근데 묵살됐다 이런 얘기 나왔어요. 네. 이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적어요. 네, 네. 저 작성자가 누굽니까? A, B, C, D래요. 그래요. 자, 이거 옛날에 정윤회 문건 사건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찰 조사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저런 문건까지 나오고 할 건 뭐냐면은 이때가 정권이 스스로 중심을 잡고 스스로 정돈할 오히려 기회가 온 이 정권의 좋은 일인데 만약에 조치를 안 하시면 네. 박근혜 길로 가신다. 그러니까 그때 박근혜도 정윤회 문건이 터졌을 때 그렇죠. 오히려 그때 정리를 정리했어야 했으면 2년 뒤에 탄핵 안 당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걸 거꾸로 해석해서 오히려 보복한 거 아닙니까? 오히려 사실은 그거를 그냥 무마하려고 뭉개고 넘어가려다가 더 큰 더 후폭풍을 큰 맞은 거죠. 후폭풍. 지금 저렇게 있는 거예요. 저렇게.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제가 좀 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모셔가지고 구체적으로 더 말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만숙님께서 참 내 나이 69세인데 별의별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말씀하셨고. 69시간제에 대해서 감정이 많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잠시 후 쇼미더미신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채널 고정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2023) DMZ 평화 마라톤 4월 23일 일요일 아침 9시 30분 대회를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서 개최합니다. 참가비 전액은 참가자 이름으로 기부되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우리 미래인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2023 DMZ 평화 마라톤을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3 DMZ 평화 마라톤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주세요. 네, 매주 금요일 여론조사를 통해서 민심을 알아보는 쇼미더민심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의 민심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승영 뉴스토마토 본부장 그리고 배정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금요일마다 이 여론조사하니까 이게 좀 더 내용이 풍부해지면서 예. 아주 깊이 있는 분석이 들어가는 게 아주 느껴집니다. 이승영 본부장님. 총평을. 그래? 네네.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요? 저는 본부장님 모시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좀 더 풍부하게 네. 뭐 사례 또 이야기를 더 들을 수 있어서 네. 우리 구독자분들이
가족분들이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헤어스타일을 바꾸셨는데 너무 매력적이신데. 두 분이 그렇게 응원을 해주시니까 네. 더 힘이 나긴 하는데 부담도 됩니다 지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쇼미더민심 뉴스마트 의뢰로 미디어 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로 한 주간의 여론 동향을 파악해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배수님. 네, 계속 우리가 추세를 보고도 있는데, 먼저 일단 이번에 조사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 31%로 나왔고요. 부정평가는 66.6%로 나타났습니다. 거의 한 3분의 2 정도는 대통령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다 평가하고 있는데, 추세를 한번 보시죠. 중요한 건 이제 추세인데, 네. 대체적으로 좀 가라앉고 있냐 하면은 보수층 내에서도 조금 더 내려간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31%인데 이번 조사에서 보수층이라고 한 응답자가 32.8%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수층에서도 일부 이탈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수층 또 진보층만 완전히 나누어져서 응답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상황 자체는 더 심각해진 그런 결과로 이게 지금 중요한 게 부정평가가 66.6이에요. 저는 긍정도 물론 최하위지만 부정이 최고점이거든요. 이게 저희 조사로 그 대통령 지지율이 네. 31%가 올해 최저치예요. 그러니까요. 올해 네, 조사에서 최저치. 작년 한 8월에 한 27%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작년에. 예, 그때 하늘이 제일 안 좋을 이준석 때였죠. 대표하고 네. 윤핵관 네. 막 싸우고 싸울 그 때. 내용이 있었을 때 네. 그때 27% 나왔었고 이번 조사의 특징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60세 이상 연령층에서도 부정이 긍정을 앞질렀다. 그러니까 물론 다른 연령대보다는 좀 낮지만. 네. 부정평가가 50.5%, 긍정이 45.2%. 이게 지난주만 해도 부정이 47%였고 긍정이 48.9%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연령별로 부정평가가 다 높아요. 40대는요, 매우 잘못하다라고 하는 게 82.7%이고, 나머지 연령대 다 70%대거든요. 네. 잘못하고 있다가. 근데 60세 이상에서는 50.5%가 나왔어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직전 조사에서 60세 이상은 50%가 안 됐었던 걸 감안하자면, 그렇죠. 네. 전 연령대가 지금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를 나쁘게 평가하고 있다는. 그게 특히 TK 지역에서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 부정평가가 지난주보다 무려 13.2%가 오른 59.3%가 나왔어요. 대구 경북이 거의 직전 60%. 조사에서 부정이 46.1%였는데, 지역에서. 대구 경북, 그러니까 TK. 어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디어 토마토 조사만 대구 경북이 TK 지역이 그런 거 아닌가. 다른 조사도 그런 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는 말씀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중요한 건 보수가 빠질 때 추세적으로 보면 PK가 더 많이 빠져요. 그렇죠. 더 빨리 빠지고. 네. 근데 이번 조사에서도 오히려 TK가 근데 더 많이 빠졌네요. 그렇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이 부정이 62.4%, 긍정이 36.5인데 이 부산, 울산, 경남이라는 걸 말씀 안 드리고 자 긍정이 36.5고요. 부정이 62.4%예요. 그럼 다들 수도권인가? 이렇게 일반 생각하시- 여론조사인 줄 알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PK입니다. PK. 게다가 TK는 부정은 TK도 60% 육박하고 있고 긍정은 37.9%라는 거. 그러니까 TK든 PK든 그쪽 지역에서도 결과적으로는 대통령 너무 잘못한다 이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런 또 한 번 더 가시. 선물성 또 가요? 저는 근데 솔직히 이런 생각도 들어요. 대통령이 나 지지율 1%만 나와도 소신대로 가겠다 그랬잖아요. 1% 한번 나와봤으면 좋겠어. 진짜 그렇게 하시는 지지율 거예요. 뭐 신경 안 쓰신다니까 뭐. 근데 아유 설마 안 쓰겠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근데 짧게만 말씀드리면 방금 전에 네. 이제 그 본부장님께서 서문시장을 뭐 또 가보시죠라는 말씀 자체가 굉장히 뼈아픈 분석이죠. 왜냐하면은 이게 특정 지역을 간다고 해서 지지율이 올라간다라는 것이 그게 뭐 되는 시점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왜냐하면 해왔으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정책이나 세대의 문제인데 지역을 간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정치 성향을 보게 되면요. 중도의 69.9%. 중도에서도 한 70% 정도 되는 분들이 부정평가이고. 예, 지난주보다 3.9%가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예. 긍정평가는 25.5%에 불과하군요. 그만큼 또 내렸습니다. 이거 상당히 뼈아픈 상황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조사된 결과였단 말이죠. 그러면 미국의 도청 관련 이슈
요 얘기가 지금 반영이 된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물어봤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실 불법 도청 논란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했어야 되는가? 정부 대응에 대해서 지금 화면 지금 나와 있는데 좀 설명 드릴까요? 불법 도청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어봤는데 네. 미국에 강하게 항의를 해야 된다가 56.2%로 압도적입니다. 그렇죠. 물밑에서 차분하게 대응은 한 39%로 나타나서 대응 자체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우리 이 여론조사에 응답한 응답자들은 지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도 대통령실의 대응은 더 황당해서 국민들을 우라통 터지게 만든다. 이게 일반적인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위조된 거다. 악의적인 도청 정황 없다. 오히려 민주당이 지금 국민을 호도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김태호 차장의 발언을 한번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현재 이 문제는 많은 부분 제3자가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같은 주제로 물어보시려면 전 떠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하나만 더. 네. 아니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다른 주제 물어보세요. 네. 갑니다. 근데 저 태도 매우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JTBC 다른데. 예. 그러니까 워싱턴 특파원이면은 그래도 고창급 기자들이 있거든요. 예. 좀 황당하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듣기로는 네. 예전에 MB 때도 있었잖아요. 그 대외 네. 전략 뭐 비서관이 네. 그때도 기자들 대할 때 대회 태도가 한번 저랬대요. 열렸으니까. 아, 원래 저런 오만하고 태도예요? 내가 너한테 인터뷰를 해주는데 감히 뭐 이런 식의 태도 원래 유명합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좀 우리가 말하면 쉽게 말하면 아나무인적 캐릭터 이렇게 좀 보여지기도 했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예. 근데 일단 시점상으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네. 첫 번째로는 이 미국의 불법 도감청에 대해서 김태호 차장의 답변 자체가 적절하지가 않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상황 그래서 현실적으로 안 더 큰 맞아요. 비판이 나오는 게 악의적인 정황이 없다. 이거는 미국의 국방부 대변인이나 국무부 대변인 또 백악관 안보부 장관이 할 이야기지 김태호 차장의 경우에는 사실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 대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말도 안 된다. 불법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미국의 관계자들에게 따지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방금 전에 이성희 본부장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과거에도 그러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최근입니다. 이 안보실 파장 김태호 차장과도 상당히 관련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기본적으로 언론을 저렇게 대하는 태도는 국민을 그렇게 대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네요. 예, 국민을 가르치려 들고 그리고 본인이 계속해서 잘못 말했으니까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내가 말 잘못한 거. 그러니까 이 대통령실에서 그동안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해명 내놓으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언론 탓, 야당 탓, 뭐 국민 탓. 지난 정부 탓. 니네가 잘못 들었다. 매번 레포토리가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민을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국민을 무섭게 알면 저런 식으로 대답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대통령실 내에서 관련된 이런 사태가 터졌을 때 한 3-4명이 회의를 할 겁니다. 핵심자들이 4-5명 정도. 거기에 결정적으로 국민들의 여론이나 또는 뭐 우리 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은 정치 세력, 그러니까 야당 쪽의 의견을 모아서 데이터상으로 전달해줄 누군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 여론이 이렇습니다. 빅데이터로 긴급하게 분석을 해봤더니 대체로 지금 야당 쪽의 시각은 이렇습니다라는 걸 전달해주는 누군가가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저 인터뷰 저런 태도는 그 악의적 도청이 아닐 것이다라고 얘기한 거가 관련해서 질문하는 그 과정하고요. 그다음에 도대체가 지금 문서가 위조됐다고 그때 당시에 말씀하셨었는데 그 근거가 뭐냐. 이게 김성환 안보실장과 그 전 비서관, 이 전 비서관에게 확인해본 내용이었느냐. 이런 거 질문하는 과정 중에 저런 대답이 지금 나온 거예요. 본인이 사실은 말한 것들이 미국의 답변이나 여러 가지 정황상 사실이 아닌 것처럼 드러났기 때문에 기자가 그거를 확인하는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겠다. 그거 자꾸 물어볼 거면 갈 거다. 이게 안보 1차장으로서 과연 적절한 태도냐. 기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별개로 저런 식으로 대답을 회피하면서 국민들 너네들 알 필요 없어. 내가 말해주고 싶은 것만 말할 거야. 이런 태도가 제일 문제다라고 하는 걸 지금 지적을 안 할 수가 지금까지 없어요. 지난 1년간을 돌이켜보면
그냥 바이든 날리면에 계속 연장선이네. 뭔가 연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정당 지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 49.6%, 국민의힘 33.3%, 정의당, 그다음에 뭐 네.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다 비슷해요. 진보당 다 2%, 1% 이 근데 이제 정도요. 눈여겨봐야 될 것은 더 이제 구체적으로는 또 이성현 부모님께서 설명해 주실 텐데 저는 이제 추세를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 시점만 보면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추세를 보시면 두드러지는 현상이 더불어민주당이 더 올라갔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더 내려왔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일단 지금의 악재가 부정적인 요인들이 수습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뭐 민주당은 또 민주당의 결집도 있겠지만은 지금의 정치 상황을 보면 지금 국민의힘이나 또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파장의 그 반사 이익을 결국 또 가져가는 쪽은 더불어민주당이다. 상당히 국민의힘은 뭐 총선은 한참 남아있지만 지금 당장에 이 국회에서 서로 간에 경쟁을 하더라도 상당히 여론상 불리한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그 김기현 대표가 취임할 때 국민의힘 지지율이 39%였거든요. 더 지금 떨어졌네. 한 달 새에 33.3%로 내려앉은 거예요. 아, 이거를 민주당은 오히려 올라갔어요. 4.1%가 올라서 49.6%가 된 거고. 네. 자, 그래서 민주당도 이 국면을 오히려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기사 나온 거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조심해라. 이럴 때일수록 자중하고 부장은 국민의 뜻을 잘 살펴라. 그럼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연결지어서 한번 보자면은요. 총선이 1년도 안 남았는데 만약에 내일이 총선 날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 네. 어느 당에게 확인해봤더니 어떻게 나온 겁니까? 네, 이 조사에서 좀 더불어민주당이 51.3%, 국민의힘이 31% 나왔고요. 그러니까 정당 지지도보다 좀 높네요. 네, 조금 더. 조금씩 네. 높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네. 경우는 정의당이 2.8, 진보당이 2.3, 기본소득당이 1.4, 시대전환이 1.9. 아하. 게다가 투표하지 않겠다는 되게 작아요. 1.8%밖에 안 돼요. 그렇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 적극적으로 투표해서 의지를 좀 반영하고 그렇죠. 싶다. 그리고 나는 일단 민주당, 야당에 좀 힘을 실어줘서 여당을 좀 견제하고 정부를 좀 견제하고 싶다. 이런 의지가 있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지율을 물어봤을 때보다도 더불어민주당이 더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네. 이건 투표를 물어본 거니까 응답자들이 더 적극적인 거죠. 모른 무응답 비율이 좀 더 줄어들었다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이번 조사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 아주 초반이었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걸 보면 국민의힘이 31%라는 것이고 투표를 물어봤다. 결과적으로는 내년 총선에 이 국민의힘의 경쟁력은 대통령의 지지율 범위를 못 벗어난다. 결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우왕좌왕 좌왕우왕 하면은 결국 국민의힘이 총선에서는 그 성적표를 고스란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을 대통령 이야기하는 말이 거죠. 맞네요. 총선 내가 치르는 거다. 네. 그 얘기랑 지금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투표하지 않겠다는 비중이 1.8%면 반대로 말하면 투표하겠다가 98.2%.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높은 거는 지난 1년 동안 뭔가 화가 나신 거예요. 그렇죠. 유권자들이. 네. 벼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저는 여기서도 주목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정의당의 지지율 보십시오. 2.8%인데 정의당 지지율이라기보다 이제 투표하겠다는 의향이 진보당이 2.3%예요. 기본소득당 1.4, 시대전환 1.9예요. 기타 2.3. 정의당 이거 뼈 아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의당 지금 6석이나 가지고 있는 당인데 한석 갖고 있는 진보당, 또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다 한 석씩 한 있잖아요. 석씩이죠. 이쪽 당들에 비해서 지금 뭐 유의미하게 높은 퍼센테이지를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거 정의당이 요즘 하고 보여주고 있는 행보나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고 안 맞는다. 이런 얘기일 텐데 특히 정의당은 오래된 정당인데 그렇죠. 이거 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니겠어요? 정의당이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안물안궁입니다. 안 물어보고 안 궁금해요. 네. 왜냐하면 정의당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어진 게 첫 번째로는 이념적으로 결국 정당은 이념, 정책, 사람이거든요. 이념적으로 정의당이 뭐 하는 정당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네. 정책이 뭔가 특별한 게 차별화된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알 수 없고 근데 마지막으로 이런- 이제 사람 부분도 뭔가 심상정 의원 외에는 딱히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도 이제 그런 지금 상당히 비극되는 그런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계속 나오면 네. 앞으로 선거구제 개편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정의당이 원하는 방향으로는
갈 수 있을지 좀 회의적이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뭐 정당 지지도도 그렇고 민주당에 투표하겠다는 사람들도 그렇고 정부 견제론이 우세한 상황에서 특히 연령별 대구 그다음에 지역별 이 분석이 중요할 것 같은데 대구 경북에서도 민주당을 찍겠다는 분들이 45.7%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퍼센티지보다 높다는 거예요. 부산, 울산, 경남은 더불어민주당 찍겠다는 퍼센티지가 50.6%이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35.6%만 찍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대구 경북하고 부산, 울산, 경남이 사실은 이 국민의힘의 가장 중요한 지지 텃밭이죠. 기반인데 네. 그쪽에서도 오히려 민주당을 찍겠다는 여론이 훨씬 높아지고 있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남 지역 외에도 전통적으로 보수 표심이 강한 곳이 대전, 충청 그렇죠. 이쪽이거든요. 강원. 예, 강원, 그렇죠. 제주 예. 여기에서도 민주당이 앞섭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네. 연령별로 보게 되니까 60세 이상 빼놓고도 또 전부 다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겠다는 요새가 훨씬 높아요. 그렇습니다. 네. 특히 40대는 68.5%이거든요. 이거 지금 어떻게 해석해요? 40대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성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제가 항상 우리 코너에 나와서 했던 이야기가 호사와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는 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렇고 또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이다.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얼마만큼이나 이 MZ세대의 이 투표 적극성을 끌어내느냐가 더불어민주당도 매우 중요하고 내년 총선에서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네. 여기 사실 짧게만 더 덧붙이면 핵심은 방금 전에 이성인 본부장님께서 TK와 PK 말씀 주셨는데 저는 TK, PK가 정작 이제 투표를 하러 가는 내년 총선 시점에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고 달라지겠죠. 봐요. 달라질 그런데 가능성이 높죠. 중요한 건 결국 수도권이에요. 네. 수도권에서 보면은 이 TK와 PK가 수도권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지역의 정서가 수도권까지 영향을 미친다. 네. 그렇다면 수도권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 총선도 다른 정당도 다 중요할 수밖에 없고 여기가 가장 핵심이라고 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인천, 경기가 더블 스코어예요. 민주당이 52.7%고 네. 국민의힘이 26.3%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수도권도 역시 뭐 그렇고 특히 중도 표심이 내년 총선에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민주당이 52.7 이것도 역시 국민의힘이 25.3%.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두 배 이상 표심이. 차이가 났어요. 근데 중도에서도. 이게 이제 내년 총선 때까지 연결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지금 정원님께서 정의당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정의당이 정치를 이용하는 게 국민 눈에 노골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래서 화가 납니다. 이런 얘기고요. 강아진님께서는 여전히 특검 발목을 잡고 있는 심술 정당 같아서 화가 납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정의당 관계자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을 조금 새겨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민주당 관련 조사 이거는 제가 이승영 본부장께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 총선 체제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체제를 지지한다 아니다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대표 체제가 그대로 유지돼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 아니다 대표를 내려놓고 비대위가 움직여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개에 대해서 좀 해석을 해주시죠.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야 된다 총선을. 네. 이게 48.5%가 나왔고요.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된다가 41.2%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현 체제를 유지해달라 이게 좀 더 높군요. 그렇죠. 오차범위 밖에서 밖에서. 지금 현 이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자가 우세한다는 네. 걸로 나온 건데 네. 사실 그동안 정치권 안팎에서 뭐 벌써부터 포스트 이재명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해왔는데. 나왔죠. 그래서 사실 설문조사 할 때도 한 박빙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예상보다 더 현 지금 이 대표 체제로 가야 된다. 이 의견이 더 우세했고요. 결국 이걸 보면 검찰이 지난 1년 동안 이 대표를 계속 털어왔잖아요. 이게 정치 털어왔는데 사단이다. 이걸 또 보수 신문들이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랬죠. 세세하게. 근데 아직까지도 민심을 움직일 만한 결정적인 게 없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사법 리스크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조금 뻘쭘해졌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만 더 붙이면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압도적이에요. 이재명 대표 체제를 가야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당 대표직을 유지하고 당권을 유지하는 건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지지층에서 어떻게 판단하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중도 민심이 결국 검찰 수사가 정치 탄압이라고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손을 이제 들어주는 거죠. 걸로.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검찰에 대한 신뢰도 문제지만 검찰의 편향적인 수사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들 이건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가 계속 주장하지만 이제 검찰의 시간이라기보다는 법원의 시간이 왔기 때문에 이제 대등하게
좀 싸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에서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좀 싸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더 좋게 조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요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기현호, 아까 이 본부장이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네. 출범 1개월밖에 안 됐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좀 좋지 못한 성적표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점수를 네. 매기자면 얼마나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네. 75점 이상 100점까지는 15.5%이고요. 그 75점 이하가 쫙 내려가 있어요. 네네. 지금 거의 한 80% 정도가 지금 75점 이하를 주고 있거든요. 제가 좀 쉽게 분석을 네. 해드릴게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25점 이하면 뭐 낙제점입니다. 그렇죠. 낙제점이 43.4니까. 낙제점은 50점 이하겠죠. 25점 이하가 아니라. 네,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43.4인데 50점 이하만 따져보면 61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50점 이상으로 따져보면 50점 이상으로 따져보면 34니까 그냥 대통령 지지율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김기현의 존재감은 없다. 사실상의 지금은 무기력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이게 지금 대통령이 취임하고 3년 넘은 게 아니에요. 보통 레임덕이 이제 움직이는 게 3년 이상이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취임 때부터 레임덕처럼 이 퍼센테이지나 지지율이 나오더니, 지금 솔직히 말해가지고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수치가 너무너무 나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만약에 총선까지 연결되면 대통령 지지 기반이 너무 흔들려 버릴 텐데. 이게 나라 걱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지지율 신경 안 쓴다고 하신 분 아니에요? 네, 1%만 보겠다는 내년 거죠. 총선에서 만약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지고 레임덕이 와도 지금처럼 하고 싶은 건 다 할 거다. 그러면 계속해서 또 야당하고 또 싸우겠죠? 뭐 되는 건 하나도 없고. 내치가 안 되니까 외교에서 또 무리수를 두고. 네, 그런데 외교는 더 망가지고. 더 망가지고. 여당은 여당대로 또, 레임덕이 왔네? 안에서 또 권력 다툼 또 할 자기네끼리 거고. 싸우고. 이 나라가 큰일 납니다, 이렇게 되면. 아니, 경제도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지금 바닥 민심도 너무너무 나쁜데 네네. 지금 정치권에서는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대통령한테 누가 잘 보이냐 이런 충성 경쟁만 하고 있으니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어느 나라 여당이냐, 어느 나라 정부냐 지금 다들 불만이 있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이게 원래 삼권 분립이 존재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라면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네. 협치 대상으로 해서 손을 내밀어야 되거든요. 안 하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말씀만 네.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전광판을 안 본다 그랬잖아요. 아니 야구 선수가 전광판을 안 보면 어떡합니까?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영업사원인데. 아니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야구사한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야구 잘하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오타니 선수 눈이 뚫어져라 봅니다. 최근에 피츠버그에서 잘하고 있는 우리 배지한 선수, 최지만 선수, 김하성 선수, 샌디에고 파드레스 전광판을 뚫어져라 쳐다봐요. 그러니까 잘하잖아요. 자, 영업사원들 보통 자신들 그 매출 현황이나 영업 실적표 같은 거 이렇게 옛날에 막대 그래프를 벽에다 그려놓으면 스트레스 엄청 받는다고 그런 적이 있었었는데 우리 대통령 영업사원으로서 그런 거 보기 싫어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조금 듭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준비해 놓은 그런 뉴스토마토의 그런 코너였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님 그리고 이승영 본부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두 분 감사합니다, 일단.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연결해서 우리 쇼미더 영심 금요일마다 펼쳐지는 저희의 특별 이벤트입니다. 자, 우리 회장님, 제가 지금 시간을 이렇게 많이 내가지고 투자하는 거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네. 제가 요즘 너무 힘듭니다. 네.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부장님이 해결 안 해주잖아요. 자, 매주 금요일 영신이와의 소통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코너 쇼미더 영심 시간인데요. 지난주 커뮤니티 설문조사 결과 짚어보고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역시 이승현 본부장 그리고 배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커뮤니티를 통해서 조사한 여론조사는 일반적인 여론조사나 미디어 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와 같은 그런 신뢰로운 그런 조사는 아니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번 커뮤니티 설문조사 주제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보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민주당 의원이라면 누구를 원내대표로 뽑겠습니까? 이제 2만 9천 명이 넘는 분이 투표를 하셨는데 결과를 설명을 해주세요. 아니 근데 이 조사 지난번에도 이렇게 뭔가 압도적이지 않았어요? 뭐가 하면 무조건 1등 90%가 넘어. 원래 커뮤니티 조사는 좀 그래요. 이게 한쪽으로 쏠리는 것 같아요. 한쪽으로 쏠려야죠. 김두관 의원이 94% 압도적으로 높고요. 네. 예, 이어서 홍익표 의원이 4%, 박강원 의원하고 이현우 의원은 각 1% 나왔습니다. 김두관 의원이 뭐 압도적이네요. 아니 이 조사 결과를 김두관 의원께 보내드려야겠네요.
아니 근데 이게 저는 이게 김두관 의원한테 물론 좋겠지만 지금 사실 제가 민주당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홍익표 의원을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단 많아요. 말이죠. 네. 의원들이 이런 거를 김두관 의원한테 보내줄 게 아니에요. 다른 다른 의원들한테 의원들이 보내줘야 알아야지. 되는 알아야 거예요. 되는군요. 예. 민심은 이렇다. 민심을 그래서 제가 김두관 의원 인터뷰했거든요. 당신은 이렇게 당신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김두관 의원님 이렇게 민심에서는 1등이시나 의원 내부에서는 어떤지 제가 궁금합니다라고 했더니 나는 개파도 없고 그래서 의원 내부에서는 안 좋습니다. 개파. 개파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개파 리틀 이거. 노무현 예. 이거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이고 인성도 훌륭하시고 근데 그놈의 개파. 그러면 개파. 아니, 그러니까 근데 제가 내부적으로 듣기로는 없대. 이재명 대표로부터도 신임이 두터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동백까지님께서 이건 여론조사라고 보기가 부끄럽네요. 여론조사 아니라니까요. 여론조사 제가 볼 때 아니라고요. 여론조사 아닙니다 이거. 예. 아니 이거는 취향 저격 조사. 그렇죠, 그거 그렇죠, 괜찮네. 취향 정확한 말이네. 저격 조사. 취향 저격 조사. 근데 중요한 건 다른 의원들 솔직히 이거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홍익표 의원, 박강원 의원, 유원 의원. 그래도 홍익표 의원은 뭐 그나마 선전했다고 봐야 되고. 자, 일단 댓글을 통해서 한번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좀 전에 이 본부장이 명관일치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요 의회에 대한 댓글도 한번 읽어주세요. 이재명 대표님과 같은 생각을 가져야 당 운영을 순조롭게 할 수 있고 당원 민심이 많은 지지를 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고 왜 임준희님이 김두관 의원을 왜 해야 되냐. 뽑았냐. 네, 그랬더니 예. 임준님 거기다 그렇게 말했고. 요게 또 인상적이네요. 조약도님께서 네. 소년공 출신과 이장 출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환상의 조합하니까 아, 그러네. 소년공 출신과 뭔가 이장 출신. 밑바닥 인생을 안다. 그렇죠. 예, 서민들의 삶을 안다. 민생을 이런 거. 최우선으로 그 한다. 저기 대외적 이미지에는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하고 또 이렇게 그렇죠. 김두관 의원이 서로 나쁜 사이가 아니라면 또 나쁜 그럼요. 사이가 아니라고 이성희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게 대외 이미지에는 좀 도움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이번 취향 저격 조사에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네, 상록수님의 이 댓글 읽어주실까요? 김두관 의원 농촌 출신의 국민들의 어려움을 많이 알기에 원내대표로서 다른 의원들보다 현실 정치에 많은 도움 될 것이고 이재명 당대표의 실용주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일관된 기조는 김두관 의원이 국민 민생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현재 민주당 당대표하고 일맥상통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군요. 근데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해요. 많이들 알고 계세요. 맞아요. 진짜. 우리보다 훨씬 많이 네, 알고 계시네요. 훨씬. PB 로차일드님. 더 재밌습니다. 심장이 두간두간해서 심장이 두간두간해서 김두관 의원 선택했습니다. 이제는 아이돌들이 노래 부를 때 심장 소리가 쿵쿵쿵쿵 심쿵심쿵이 아니라 두간. 너무 잘하시네. 자, 두 번째 의견. 중도엔 홍익표냐? 요 얘기 한번 댓글 읽어주실까요? 네, 언영 리님께서 중도 어필하기에는 홍익표가 나올 겁니다. 그런 이유가 최근에 또 이제 지역구를 네, 성동해서 많이 나오고 지역 있습니다. 기반을 또 서초로 바꿨다고. 네. 조성자님께서 김두관 의원님이 든든하다는 개인적 생각이지만 더 민주 소속인 홍익표 의원님의 조직이 이재명 대표를 도와 불협화음을 잠재울 수 있을 듯 싶어서 추천했습니다. 목표는 이재명 대표와 한 몸으로 가야 합니다. 이분의 의견은 되게 경청할 만하네요. 그러니까 뭔가 그렇죠. 네, 좀 더민주. 전략적인데. 그렇죠. 네. 더민주 소속인 더미래 어쨌든 홍익표 의원님의 조직이 이재명 대표를 도와서 불협화음을 잠재울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홍익표 의원을 선택하는 것이 특히 원내대표로서는 상대 당과의 이런 또 협상 이런 게 필요하니까 이런 의미에서 또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상당히 경청할 만합니다. 또 조화를 이룰 수가 있죠. 조금 약간 좀 색깔이나 세대 차이도 약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그리고 도움이 될수 또 있죠. 예. 김두관 의원은 재선 의원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선수가 조금 밀리면 상대방하고 좀 협상하게 좀 밀릴 수도 있겠죠. 자, 찍을 인간이 없다. 이거 두 개씩 설명해 주실까요? 우선 우리 이수진님께서 새로운 인물 없나요? 라고 맨날 그나무네 그 밥인가? 그러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네. 그 별다음님께서 민주당 여기에 찍은 일간 없다. 신용 없는 말폭탄 말폭탄. 발언보다 국민 공감 가는 발언과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뽑기가 아닌 추진력과 결과를 도출하는 계획력, 다양한 생각을 카리스마 있게 통솔할 줄 아는 리더십이 존재하는
제갈공명 와. 같은 사람 원한다. 이거 너무 욕심이 어우. 지나치신데? 우리 본부장님이네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솔직히? 본부장님. 이성현 본부장님. 네. 그러니까 윤핵관 같은 분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배수장처럼. 자, 희망 이사님께서는요. 자, 저분들 네. 여러 유튜브에 나와서 토론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확실히 아닌 자는 있으나 마지막 판단이 아직 어렵네라는 말씀이시죠. 아직 헷갈린다는 말씀이고요. 네. 스프링님 봄입니다. 원내대표는 당원들 투표 권한 없는지요? 네. 당원은 그냥 허수아비 들러리인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투표 권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죠. 써니님께서 본부장님 목소리 조금만 더 크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이제 감기에 좋아요 걸려. 꾹 누를게요. 이렇습니다. 감기에 걸려서 죄송합니다. 예. 근데 사실 어제 다른 여론조사도 있었었는데요. 네. 이런 여론조사가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 지역구에 있는 그 사람 다음에도 뽑겠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안 뽑겠대죠. 민주당과 국민의힘 공히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찾아보고 싶다 이런 의견이 훨씬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그 퍼센테이지가 물론 내부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민주당에 조금 더 그런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 제대로 의정활동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내지는 답답하다 이런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아까 이수진님이 새로운 인물 없나요? 찍을 인간이 없네요. 요 얘기랑 조금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원내대표 정말 재밌는 건 기타 의원입니다. 아일랜드님께서 다 싫고 안 해오고 이런 분 꼭 계세요. 네, 참네요. 재밌습니다. 자, 여러분이 고민하고 또 고민할 만한 주제를 사실 이제 저희가 매번 선정하고 싶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혹시 의견 있으시면은 커뮤니티에 올려주시면 좋고요. 어쨌든 압도적 결과 나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너무 편향적이다 이런 생각 안 해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민효님께서 또 이런 의견도 남겨주셨어요. 예, 뭐라고 하셨죠? 이건 좀 고민이 되네요라는 말씀. 고민될 수밖에 없으시겠죠. 그래서 누구한테 투표했을까 이분은 고민만 하셨을까? 예. 자, 또 여러분들 다음 주에 저희가 쇼미더 영심에서 또 다루고 싶은 의견 있으시거나 주제 있으시면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의논해서 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금요일 날 마지막 한 30분, 20분 정도, 15분 정도 이 타임은 좀 힐링하고 좀 웃고 그냥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따지고 그런 쪽으로 좀 가고 싶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분도 뭐 한마디씩 하시죠, 뭐. 네, 아니 주말 잘 보내시고 네. 오늘 금요일입니다. 네. 네. 저는 좀 감기 조심하십시오. 정말 감기 오래 감기 갑니다. 조심하세요. 제 일주일째 지금 감기입니다. 네, 일주일째. 훨씬 목소리가 좋아요. 네, 본부장님 말씀대로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저는 좀 웃음을 드리기 위해서 뿌잉뿌잉 뿌잉뿌잉. 네. 감기가 참네요. 내가 진짜 감기가 악화될 것 같아요. 내가 진짜 할 말이 없네. 나는 어느 정도는 좀 여기 단련됐다고 내가 믿어 의심치 아니 않았으나. 본부장님 이렇게 정색하시기 있기 없기 정색하시기 있기 없기 아재 있기 없기. 개그에서 야, 몸개그까지 좋습니다. 하시니까 네, 우리만 몸둘 오디오 바를 겹치고 난리 모르겠습니다. 났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자, 있기 없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DMZ 평화 마라톤 4월 23일 일요일 아침 9시 30분 대회를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서 개최합니다. 참가비 전액은 참가자 이름으로 기부되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우리 미래인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2023 DMZ 평화 마라톤을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3 DMZ 평화 마라톤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주세요.